이번 주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복귀를 예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내일 9차는 증거조사, 그리고 모레 목요일에는 10차 변론 기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있을 변론 기일 어떤 점에 좀 가장 주목을 하세요? 내일은 이제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거고 서면 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사실상은 거의 뭐 변론 종결로 해석이 됐던 부분인데 그런데 다시 이제 20일 또 이제 변론 기일을 잡았단 말이죠.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헌재가 조금 더 좀 심사숙고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뢰성을 갖다가 훼손하는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20일 한덕수 총리를 정인으로 채택해서 정언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절차상의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점이 있었나 없었나 따지는 부분인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좀 윤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한 정언을 국회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재 나와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하고 국무총리가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또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심리를 제기해서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절차인데 단지 이제 아쉬운 것이 이런 이 양쪽의 정리 주장을 먼저 하고 또 변론을 다시 제기하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여론에 밀려서 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얘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론에 밀려서 결국 변론을 제기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한덕수 총리를 제외하면 기존에 불렀던 인원들을 다시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뭐 거의 요지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 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헌재 공정성과 관련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이 계속 편파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증거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증인신문을 받아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헌재 절차가 뭐 졸속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받아들여준 거라고 하면 오히려 공정성을 더 높이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왜 그게 헌재 절차가 엉망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게 좀 오히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저는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는 게 과연 이게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했고요. 그다음에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았다는 거는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6명만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무위원은 그중에서 5명밖에 안 됐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닌데 가서 배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의 말로는 나는 반대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5분 만에 국무회의 끝나고 윤 대통령은 나 그냥 계엄할 거야 이러고 난 다음에 그냥 나가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또 국무회의 안건 번호를 부여하고 국무위원들이 나중에 가서 이러이런 논의를 했다고 해서 부서까지 하는 이런 절차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측은 아마 한덕수 총리를 불러서 엉뚱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 국무회의가 정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가 나중에 보니까 계엄 문건이 뒤에 호주머니에 있었고 그 나중에 가가지고 그게 있었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그거 봐라.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었으니까 계엄 문건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상황을 호도하려고 아마 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그 메모와 관련해서도 그것도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장소가 틀린 거 아니냐, 그리고 메모를 여러 번 작성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알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저한테 방금 전에 질문한 거 한번 다시 복귀해 보세요. 그러면 저도 정확한 표현 복귀 못 하거든요.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 얘기로 보면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있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했을 때 사람들의 이름을 14명 쭉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메모 받아 적다가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내가 도대체 왜 받아 적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 이름을 다 복귀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억을 계속 떠올리려고 노력했을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메모를 보좌관하고 수정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 수정하는 메모를 마치 네 종류의 메모가 있는 것처럼 이제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기억이 일정하게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조태용 국정원장 관사 앞에서 공터에서 메모를 했다고 자기는 기억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사무실에서 그 메모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인 스스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얘기를 하거나 그것만 부각하면 그거 봐라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국정원은 매우 특수한 시설이잖아요. 1급 보안 시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청사도 있고요. 국정원장 관사도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자동차로 이동하면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시 50분에서 한 11시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한 3차례 통화를 했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계속 다른 것들을 또 챙겼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특정하게 전화를 받았던 한 장소의 시각만 부각해서 그거 봐라 공터가 아니고 CCTV 확인했더니 없었는데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일정하게 진술을 그 배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음모를 제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장원 차장은 최근에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본인이 그동안 받았던 의혹이라든가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좀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을 가진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본인이 처음부터 메모장이 이렇게 몇 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말이 계속 엇갈리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게 메모장 작성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혹시나 뭐 의도적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메모장이 사실은 이 탄핵 소추로 하는 불을 당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인데 이게 물론 뭐 탄핵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안 미칠 것인가는 뭐 헌재가 판단하겠습니다만 국민적 관심들은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메모장을 왜 이렇게 계속 달리 작성을 했는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또 동선에 대해서도 CCTV를 볼 수 있으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요구한다면은 국정원에서 제공할 수 용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헌재에서 CCTV 제출하라고 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홍장원 전 차장이 그날 밤에 어떤 동선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체를 다 시간을 복귀하면 돼요. 타임라인을요? 네, 홍 전 차장은 그것도 동의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홍 전 차장이 어떻게 움직여 갔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메모를 했고 이게 전부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홍 전 차장 불러서 저는 윤 대통령 측이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홍 전 차장 그동안에 지난번 1차 그 증인신문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봐보십시오. 그 당당한 태도라든가 이런 모습들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태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트집 잡는 사람과 당당하게 자기가 겪은 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다 저는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증인신문 추가로 신청한 거는 뭐 정치 선동을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볼 때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증인 신문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차 변론기일에서 추가로 확인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10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20일에 심판 변론기일만 예정된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이 이날 동시에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걸 이유로 이 변론기일을 좀 미뤄달라 이렇게 헌재에 신청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밀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물론 뭐
형사재판의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나가도 된다는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구속 취소 신문도 역시 본인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나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러면은 오전에 그 길을 하고 또 오후에 또 헌재에 와서 또 재판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빡빡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헌재에서 이렇게 뭐 당일날 모든 것을 다 처리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졸속으로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헌재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굳이 20일 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뭐 하루 뭐 며칠 연기를 한다든가 다음 주로 연기를 한다든가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뻔히 20일 날 형사재판에서 이런 일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헌재에서 이 변론기일을 잡았단 말이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헌재를 제가 자꾸 뭐 비판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를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헌재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까요? 전 뭐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더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측이 그거 한번 받아준다고 그냥 거기서 멈출까요? 그게 문제 아닐까요?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또 핑계를 대고 다른 또 이유를 들어서 헌재가 뭐 졸속적으로 지금 탄핵 심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처럼 똑같이 시비를 거는 작업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윤 대통령 측이 상당히 고민에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왜냐하면요. 형사재판의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뭐 준비한다고는 얘기하는데 보통은 윤 대통령하고 변호인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일 날 변론기일이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헌재에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준비하는 거지 뭐 당일날 준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그럼 내가 직접 참석하겠다. 이걸 확실한 명분으로 대야 그래야지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헌재 변론기일하고 같이 겹치니까 변론하고 겹치니 늦춰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정하게 정당성이나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 변론기일에 변론 준비기일에 참석을 하잖아요. 형사재판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윤 대통령 계속 그럼 원래 형사재판에 윤 대통령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 계속 형사재판에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할까요?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변론기일에 가겠다고 하는 명분은 될 수 있지만 변론기일을 인정해버리거나 이럴 경우에 형사재판을 앞으로 계속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전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면피용으로 또 헌재 재판기일을 그러니까 선고기일을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형사재판 변론 준비기일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하기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단 추가 변론기일도 이제 연장이 되었고 증인 신청도 일부 임의단 받아들였는데 어떤 불만 사항들이 좀 있는 걸까요? 불만 사항들은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지겠죠. 우선 절차적 공정성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충분한 심리가 돼야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데 먼저 보면은 첫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검찰의 조서입니다. 검찰의 조서를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쓰지 못합니다. 증거로. 그런데 헌재에서는 증거로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인 신문에 있어서도 너무 조급하게 한다는 것도 정인 14명밖에 신청하지 않았고 14명밖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정인이 540명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4명으로 지금 헌재에서는 지금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마흔역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 쟁의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국가 안정을 위한다. 국가 안정을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심리를 진행한다. 빨리 결론을 내겠다 하는 국가 안정을 위한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먼저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고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형사소추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서 내란죄는 뺐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탄핵소추 사유가 내란 공조했다는 것인데 내란죄를 뺐는데 그러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심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빨리 이제 복귀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한덕수 총리 겨우 이제 내일 첫 심리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참 많다. 그런 데 대해서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재가 좀 정상적으로 좀 공정하게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은 헌재 흔들기를 멈추라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일반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고 공인 중에서도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 인사입니다. 누구보다 재판에 많이 참석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참석했던 재판도 저렇게 비난했는지도 묻고 싶어요, 제가. 그럼 검사 생활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들이 그 검사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다 부하들한테 책임 떠넘기는 사람이 지금 오히려 재판 절차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걸 보면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도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형사재판은 3심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단심제입니다. 예. 왜 단심제로 만들어놨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형사재판은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 형사재판으로 인해서 국가가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국가가 흔들 만한 헌정 질서를 정말 긴급히 수호할 만한 회복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헌재로 사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재가 3심제까지 갈까요? 그러면 헌재 위에다 또 만들고 그러면 헌재 그 대법원 같은 걸 또 만들어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갈 만한 사안쯤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 특히 대통령 탄핵 심리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내라라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 신청 우리가 신청하는 사람 다 안 받아줬다 이렇게 지금 자꾸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어느 재판관이 피고가 나 증인 신청할게요라고 다 줄줄이 신청하는 거 다 받아줍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세세하게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고요. 공무원을 파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 거예요. 일반 직장에서 가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사고를 쳤어요. 그 사고 친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직장에서 해고조차도 못하거나 뭐 직위해제도 못한다고 합니까? 보통은 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계엄의 위헌성 그리고 그 위헌성 아래에서 포고령이나 이런 것들을 그 포고령을 선포를 했는데 그 포고령 안에 담겨 있는 내용 그리고 지금 5가지 쟁점으로 정한 것처럼 국회나 선관위의 기능 정지를 시도하려고 했는지 정치인이나 판사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했느냐 안 되느냐를 보지만 그 행위를 시도한 행위 자체가 이미 위헌범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은 성공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만들어냈는지 안 냈는지만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세세하게 그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됐다 안 됐다 가지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예. 그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의 본질이나 속성 자체를 왜곡하는 행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헌재는 단심입니다. 단심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만 따지는 것이 헌재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파면하는 이 일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냥 3심이 있으면은 다음에 또 다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단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선고가 가까워지니까 탄핵 찬반 이 장외 여론 집회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전국 각지 특히나 어제는 광주 금남로에서 100m 사이를 두고 찬반 집회가 열렸거든요. 이렇게 뜨거운 장외 집회가 여론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 현재는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반이 나뉘어서 극렬하게 지금 예,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이건 충분한 심리를 했고 고려를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판단을 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느 한쪽이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현재에서 지금 조급하게 이제 서두르는 부분이 이제 우려스러운 것인데 여론전은 이제 판결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제 양쪽에서 더욱더 국민들을 자극하는 그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여론전에 나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여론전이 현재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2017년도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은 뭐 글쎄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의견들은 충분히 현재에서도 일부는 감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래 현재에서는 그래도 헌법과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예, 이 탄핵 반대 집회는 부산에서, 대구에서, 울산에서, 또 어제는 광주에서 찬성 집회도 마찬가지고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광주 집회 보면서요, 광주 비상행동이 낸 그 성명 내용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극우 집회를 막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맛있고 따뜻한 남도 음식 맛보시기 바란다. 다음번에 남도에 다시 여행 오시기 바란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적대하기보다는 오히려 품어 안는 게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의 갈등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예. 드리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법률 절차라든가 헌법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유리하다고 하면 뭐하러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이 뭔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지지 세력을 규합시키고 선동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증오를 표출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이 탄핵 국면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거기 휩쓸려 가지 않길 바라고요. 또 그렇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의 일종의 내란 선동을 끊임없이 해갈 가능성이 높고 또 현재 탄핵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같은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아니면은 국민들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상당히 위축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사회를 갈등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집회인 것 같아서 끊임없이 이른바 내란 선동과 내란 세력들이 움직여 갈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결국 비상계엄을 앞당긴 것이고 계엄 사태 방아쇠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맞섰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럼 민주당한테 따질 게 아니고요. 검찰에 가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헌재 나가가지고 아주 사적인 문제로 계엄을 하게 됐다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적인 문제가 뭔지는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나라를 이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계엄을 선포하는데 사적인 이유를 대가면서 서울경찰청장한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윤 대통령의 망상이나 상상이 어느 정도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명태균 게이트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건 윤 대통령 목소리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 과정에 이거 정말 황당한 얘기지만 선거에 대통령도 아니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자 배우자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공천을 주니 많이 공관위원장하고 같이 통화를 했니 많이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에 개입하거나 또 위법행위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 있다고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제가 허황되게 명태균 씨 말을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련돼 있는 증거라든가 증언으로 봐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렇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지금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관여됐다고 하는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창원지검에서 발표한다고 예. 하는데 좀 그래서 그 발표하는 내용이 어떨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고는 보나 계엄의 한 배경이 됐다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데 지난해 11월에 수사보고서 작성했던 거 다 덮어버리고 있었다는 것도 이미 이후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또 검찰이 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하면 명태균 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국민 여론은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계엄의 배경이 됐다고는 단정을 할 수가 없겠죠.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단지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는 건 맞죠. 맞는데 지금 이제 이런 명태균 씨라든가 배우자 개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무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고가 가까워할수록 이제 선동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거리로 나오게 하는 그런 소재로 삼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명태균 특검도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거의 선거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태균 특검이 받아들여져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다음 달쯤에 이제 출범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조기 대선이 만약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대선 기간 중에 특검이 조사한 내용들이 매일같이 나올 겁니다. 매일같이 이제 브리핑이 돼서 국민들이 전달될 것인데 그 대부분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선거 전략상으로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략용으로 지금 특검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매일같이 국민들한테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분들이 노출이 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특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 관련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는 다 오픈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정계 복귀 시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대표 2달 만에 책을 썼다면 굉장히 빨리 쓴 것이겠죠. 만약에 책이 나온다 하면은 그 과정, 대표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과정, 그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과 나눈 대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들어있다 그러면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헌재 재판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책을 내는데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내용을 쓴 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 당원들에게 굉장히 이제 좀 배척을 당한 그런 상황인데 당원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좀 더 열고 책으로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걸까요?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상황에 빠진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런데도 대선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국민의힘이 과거에 민주당을 공격했던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계엄을 선포하는 황당한 일을 만들어냈던 대통령을 세운 곳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총장 인사를 영입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원래는 대선 후보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재집권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하는 것은 저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2달간의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전보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만약에 책 안에 계엄 선포 과정에 관한 부분, 윤 대통령과 갈등을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파장이 전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기존의 여론조사나 각종 조사들을 한 걸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보수층에서 한 10% 정도는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지지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10%가 지지를 한다고 한다는 뜻은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비판을 갖고 있는 보수층도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층의 목소리를 한동훈 전 대표가 대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극우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오히려 극우 행동을 부추기고 있기도 하잖아요. 점점 극우화되고 있다고 하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합리적 보수, 온건 보수, 중도 보수 이런 층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한 전 대표가 대변하기 시작할 경우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헌정을 회복하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판단될 때 야당에서도 한 전 대표와 함께할 뜻을 밝히게 될 경우에는 적지 않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 균열이라면 균열이고 아니면 새로운 보수에 대한 희망이나 목소리가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